오늘은 29쪽인가요? 맨 하단에 맞나요? 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 바로 그 앞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놓고 반성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어떤 경우냐? 이제 그 기하학에서 유클리드와 비유클리드 기하학 사이에 그 체계가 양립할 때 어떤 명제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참인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거짓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계에 따라서 어떤 체계를 우리가 선택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집 같다과 같다라고 한 걸 가지고 설명했죠. 그 다음은 그러면 이거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인 것 같아, 설득력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적어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위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읽을 그 문단입니다. 맨 하단의 문단 한번 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 모든 체계들 중에서, 그러니까 경합하고 경쟁하는 체계들 중에서 어떤 체계가 옳은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잘 들어맞는지 어떤지를 결정할 하나의 방도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계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 그 중 하나를 우리가 우선해서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기하학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전문가들은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잘 들어맞지만 외계의 우주 공간에서는 다른 기하학이 사실과 더 잘 조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명제가 어떤 상황에서는 참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것, 즉 수학과 논리학의 영역에는 여기는 어디 갔어요? 여기는 영역에는 상이한 여러 체계들이 있으며 어떤 명제가 한 체계에서는 참이지만 다른 체계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보자. 그러면 곧바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이 체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고 그 나머지를 택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분명히 그것은 순수하게 자의적인 것,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물리학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특정의 기하학을 단순히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의 선택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유였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답변은 과학자를 포함한 우리 인간이 어떤 명제나 체계를 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물리학자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체계를 선택한다면 이는 그가 그것에 힘입어 그의 이론을 구성하고 현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는 적어도 더 잘 그리고 더 쉽게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죠. 자, 아인슈타인이 저 외계 공간에서 뭐 어떤 계산을 할 때 그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어떤 체계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를 버리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물으면 그렇게 그 체계를 선택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택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요약하자면 바로 밑이 나오지만 그 체계가 쓸모가 훨씬 있더란 말이죠.
유용하다. 유용하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봅시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면 유용한 명제가 참이 되는 셈이다. 진리는 유용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실용주의의 진리 개념으로서 특히 저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가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학설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어떤 명제들이 미래의 연구나 이론 구성에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과학의 분야가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어떤 가설을 수용할 때 그때 그 특성을 뭘로 보고 평가하느냐? 유용성을 보고 평가한단 말이죠. 쓸모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인단 말이죠. 참인 것으로 일단. 자,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에서 그 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내 친구 놈 하나가 그 방학을 끝나고 와서 만났더니 얼굴이 잠깐만 탔어요. 그래서 너 뭐 했냐 했더니 강원도 태백산맥 저 위에서부터 저 강원도에 있어서 종주를 했대요. 종주. 그러니까 배낭 하나 지고. 야, 너 대단하다. 야. 그런데 이제 이번 다음 여름에는 제주도를 간다 그래요. 그래? 그런 거 보고 났어요. 또 한 1년 지나서 또 새까맣게 탔어요. 한라산을 종주했대요. 한라산은 작아요. 그렇죠? 섬에 있는 지니까 이렇게 좀 길쭉하긴 하지만 섬이 좀 길쭉하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하면 한라산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 산이 이렇게 섬을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거 북쪽이라 그러면 남쪽이고 여기가 동이겠네요. 이렇게 동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종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내 죽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여기서 올라가서 얼마 안 갔는데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이제 비 오는 것쯤이야 뭐 잠깐이면 될 텐데 조금 있더니 벼락이 치는데 벼락이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발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습기가 내려와가지고 한라산이니까 그 구름이 몸 있는 위치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오금이 저려서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숲속으로 숨어들었대요. 일단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광활한 산 이 능선에 있다가는 어느 순간 벼락 맞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 숲속 기어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밤새껏 비 맞고 겨우 어떻게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쩌다 숲속으로 도망쳐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도 안 뜨고 말이지. 큰일 났어요 이제. 뭐 가도 뭐 소식 뭐 인기척은 고사하고 뭐 산뜻수 하나 못 보겠다는 거야. 완전히 풀속에 엉켜가지고. 그 가다가 한 1시간 이상 헤매다가 묘하게 천만다행으로 뭔가 다니던 길을 발견했대요. 이게 산에 멧돼지가 다니던 길인지 무슨 뭐 고라니가 다니던 길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노루가 다니던 길인지 하여튼 뭔가 다니던 이런 그 풀숲이 이렇게 헤치는 걸 봤대요. 혹시 사람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옳건 잊었다. 요거 따라가면 내가 살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따라갔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계곡이 나왔어요. 계곡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해안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헤매지 않고. 그래서 계곡을 따라 내려갔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 핵심인데 문제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뭔가 다니던 그 길, 너 생각하니까 사람 다니던 길이더냐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고라니가 다니던 길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지. 자기는 그건 생각 모르겠대요. 그거는. 그러나 자기가 그때 그걸 택해서 걸었을 때는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밖에 생각 안 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어떤 동물이 다녀서 길이 나는 거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그걸 믿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기대한 효과가 달성되었다. 그래서 그건 진리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길이다라고 그 믿었던 게 효과가 있으니 그건 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용주의 진리설이 그런 겁니다. 실제가 어떠냐 그건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친구도 그래요. 그 확인할 방법 없어요. 뭐 사람이 사는 길인지 뭐 멧돼지가 사는 길인지 몰라. 그럼 어떤 효과가 났어. 그럼 그때 그 믿음은 참이다, 옳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실용주의 진리설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널리 퍼져 있어요. 이 이념이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뭐 장땡이지. 공한 사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세계를 그려봐야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아무 도움 안 된단 말이지. 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그 누굽니까? 이 제임스 여기 윌리엄 제임스가 발전시켰다 그러죠. 이 양반 좀 근데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좀 너무 나갔어요.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말씀이 M이 M. 윌리엄 제임스. 지난번 잠깐 우리가 그 뭡니까 주의주의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그 뭡니까 그 저 지진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죠. 지진 얘기하면서 공포, 두려움, 어떤 감탄 이런 어떤 정서적 경험이 세계의 존재를 아주 확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적어도 저자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었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실용주의자인데 뭐 주의주의이기도 하지만 실용주의자인데 어떤 믿음이든 어떤 명제든 어떤 주장이든 이거를 수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유용하면 그거는 그 선택한 사람에게 진리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행복해. 뭐 그렇게 큰 일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는 진리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믿음까지도 요즘 말하면 허황된 믿음까지도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진리일 수 있다. 너무 넓혀버렸어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잔 듀이가 있어요. 들어봤죠? 보셨죠? 잔 듀이. 뭐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구다. 도구.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도구다. 도구로서의 역할이 분명하면 그건 진리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도구주의, 인스트루멘탈리즘. 진리는 지식은 도구다. 도구로서 기능을 못하는 건 폐기하라. 도구로서 기능을 하면 그건 진리다 말이죠. 아까 내 친구가 했던 그 언명, 이 길을 따라가면 인간가 나온다든지 내가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그 명제는 진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흔히 실용이라 할 때 근본 발상은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풀이에 유용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 그 밑에 좀 봅시다. 이건 이제 그 저자가 이 생각을 놓고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용주의를 놓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 문제의 명제들이 서로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유용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째서 이러한 유용성을 진리라고 해야 하며 진리의 상대성을 말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 진리인지 아닌지 판명 안 됐을 뿐이지 그걸 놓고 그 상황에서 유용성이 진리다, 진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약했다. 너무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진리 이퀄 유용성 이건 너무 비약이다. 뭐 그런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유용성을 문제 삼고 있을 때조차 우리는 그 말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참인 명제를 최소한 얼마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참인 명제라고 해서는 사실과 대응하는 명제, 사실과 일치하는 참인 명제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학자가 하나의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는 이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그에게는 오직 사실에 비추어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가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검증해야 할 어떤 명제들을 특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어떤 실험실에서 한 과학자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오늘 10시 20분 15초에 전류계의 바늘은 얼마를 가리켰다고 기록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바로 이 진술은 그것이 실제로 들어맞을 때, 즉 전류계 바늘의 그 시점, 그 조건 하에서 실제로 그 지점을 가리킬 뿐 다른 곳을 가리키지 않았을 때만 참이다. 그러므로 비록 실용주의자라 할지라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참인 명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참이라기보다 단지 유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의 참인 명제는 아까 말한 사실과 일치하는, 사실과 대응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가설,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에는 어떤 사실과 일치하는 명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 친구 말로 돌아가면 사람 있는 대로 튀어나왔다. 나는 살았다. 그 결과죠. 효용성이죠. 그 효용성을 진술하는 명제는 사실과의 일치라는 거죠. 실제로 그 살았으니까. 실제로 숲속을 벗어나서 인가인들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과 일치하는 명제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용성만 가지고 진리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외에도 뭐 실용주의 진리설은 뭐 약간 비판을 하긴 해요. 전통적인 그 진리론을 정하는 사람들은 뭐 아까 말하는 그 진리가 유용성이다라는 것도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로만 유용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 뭡니까 유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얼마나 있겠다는 말이죠. 머리가 아파서 뭐 두통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후유증이 엄청 심한 어떤 약이더라 말이죠. 당장은 유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에 엄청 해롭더라 할 수도 있죠. 유용하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식의 사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너무 이게 사람에 따라 경험이라는 게 유용성의 효과라는 게 사람에 따라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경험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진리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유용성이라는 것이 객관성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의심스럽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판별해서 객관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제 3의 선택지가 바로 상대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우고 첫 번째가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리를 판별할 거냐. 진리의 판별 기준. 기준이죠. 첫 번째가 대응 소리였죠. 대응. 사실과 일치. 사실과 어떤 명제. 카스판드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한다 말이야. 오늘 날씨가 맑다는 명제와 실제 하늘이 맑다는 사실 간의 대응. 그러면 명제 일치. 아니면
그 명제는 참여게 되는 거죠. 대응성 여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명제 진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정합설, 그러니까 어떤 체계에 비추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합설입니다. 정합설. 그래서 여기는 얼핏 보면 체계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어떤 체계에 부합하면 참여,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근데 그 체계 자체에 참 거짓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아마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어떤 체계를 선택해서 문제 풀이를 잘하면, 쉽게 간편하게 잘하면 그 체계는 옳다, 그런 거죠. 유용하면, 유용성이 있으면 참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등등의 모두가 다 진리를 결정하는, 판별하는 독자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못 되는 것 같다. 어떤 것도 조금씩 다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충분하지 않다. 이게 어느 하나 갖고 충분하지 않고 섞어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란 건 보는 사람만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이건 꼭 진리의 판별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말이죠. 당초 상대적이다.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 기준이 없다. 이 사람들 말했더니 이건 상당한 절대성을 가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적 기준은 없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인 것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서의 진리의 기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진리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이제 회의론 되는 거죠. 그때 지난번에 봤죠? 고르게아스의 얘기. 아무것도 없다, 있다 해도 모른다, 뭐 전달할 수 없다, 그런 거 회의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좀 심해지면 회의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의 얘기입니다. 자, 조금 두서가 없는 듯하지만 질문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보완 설명하죠. 절대주의라는 건 그런 건 사실 네 가지 중에서는 어떻게 절대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상당히 부분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절대 진리예요. 가령 예컨대 2025년 9월 29일 오후 2시 몇 분입니까? 몇 분? 네, 나는 누구누가 어디서 누구누가 얘기하고 있었다, 또는 얘기하고 있다. 이 팩트. 요거는 진리일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그닥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내가 뭐 어느 시점에 누가 얘기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보통 진리 그러면 보편성을 가진 어떤 위력을 갖춘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진리라 그러죠. 좀 유의미한 진리.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냐, 뭐 밥을 먹었냐, 국수를 먹었냐, 분명히 어느 한쪽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럼 성인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성인의 말씀,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거 절대 진리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왼쪽 뺨 때리거든 오른쪽 뺨 내놓으라든지, 무슨 뭐 겉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든지, 뭐 이건 물론 상당히 그 훌륭한 덕목이에요.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러나 그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상대가 죽이자고 달려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랬다고 그냥 끊임없이 사랑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은 방어를 하고 어느 순간은 상대를 어쩌면 죽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한 사례가 무슨 절대진리라는 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관점에서? 예, 도양의 채용의 관점에서 채용. 어이 어려우시네. 그러니까 그 채는 각별하고 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용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그 채에서는 통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글쎄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 공자가 제자에게 했던 네. 얘기들 인을 당했을 때 바로 해라. 뭘 당했어요? 인을 실천해야 돼. 예, 병을 당했을 예, 때 예. 해야 되느냐. 바로 해라. 또 다른 제자에게는 생각을 해보고 해라. 그런 경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용은 다르지만 그 앞에 제자는 바로 해라는 건 너무 신중하고 이게 근거리니까 바로 해라고 그래요. 뒤에는 그 반대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용은 다르지만 그거 하려는 건 그거는 상대성과는 직결된 얘기 아닌 것 같고, 그건 우리가 이제 진리 판별 기준을 때릴 때 예,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대응이나 어떤 정합성이나 어떤 실행기 그런 예.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용이 다르면은 결국은 그 하나의 그 통일된 그런 그 체를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채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채라고 아까 예. 공자의 그 예. 제자에 대한 다른 얘기가 예, 원래 본래는 같은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런 얘기는 그건 상대성하고 상관없고, 그 채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절대주의 한 사례로 보려는 거죠. 이제 저런 어떤 그 우리가 사실과 명제나 또는 저런 대응 정합 어떤 실용기를 줄 얘기를 할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명제들이 그런 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철의 관점에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용만 가지고 이게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해버리면 성급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채가 있다 하더라도 채 또한 판단 명제로 나와야 하잖아요. 말로. 그죠? 말로 나와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 참말이란 말이에요. 참말. 그러니까 일단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려면 말로 표현해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는 거 있다라고만 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 표현되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야, 이게 진리일까 아닐까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동서양이 그러니까 진리란 오케이. 동가도 미상도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그 은퇴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뭐 그런 쪽은 뭐 이제 오히려 진리 상대주의에 가깝죠. 물론 그러는 가운데 절대성을 내세운 어떤 도를 말하고 있다 이미. 도라고 하는 걸 놓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감히 도라고 말을 하면 인간의 언어 속에 그 도는 안 잡힌다. 어느 자체였던가 그래 한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도 그 자체는 그건 진리라고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절대 진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게 진리라기보다 네. 어떻거나 그런 측면에서 네.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대응하는 게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무슨 말씀 하려는지 대충 감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진리라고 할 때는 아까도 그랬지만 말이어야 됩니다. 말이에요. 진리라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잠깐 얘기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참된 이치라고 직역을 할 텐데
이거는 그냥 H라고 하는 건 이건 에센스를 뽑아서 한 말이고 그냥 말이에요, 말. 이거는 이제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 참이란 뜻이 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이란 뜻이 뭐냐? 참말로 참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 거짓말과 어떻게 차이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참을 구별할 거냐? 참이 도대체 뭐냐? 그걸 구별하면 일단 말이 있어야지. 말이 없으면 참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는 누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일단 그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거짓이 참인지 가려볼 거 아니겠어. 말은 안 하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잃어버리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닌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 말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그게 뭐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얹혀되는 것만을 따질 수 있다. 그렇죠.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얹혀되는 것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렇게 사이처럼 이제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 제가 이야기는 예. 사실 이런 논리가 현적인 것 같아요. 그거 뭐 저기 뭡니까 불교나 도가에서 벌써 도가도 비상도 말이라고 하면 틀려버렸다. 이게 현대 지금 해체철학이 들어오면 언어도 전부 다 공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없다. 근데 이걸 자꾸 얘기하면 이게 무슨 물론 이게 뭐 그런 그것도 하나 입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거는 이런 참말 거짓말 이런 것 자체의 그 구별 상당히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것 대단히. 그러니까 존재와 그렇게 직접 맞닿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을 자꾸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구나 인간의 언어,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위약성, 허약성 또는 왜소성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해요. 그래 그거야. 인간이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존재를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 인간이 뭘 안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다 거짓이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그림자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들 뭐 아무리 해봐야 이내는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어 지금. 잠깐만요. 내 얘기하고 그런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의 말이 비록 요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갖고 대화하고, 그렇죠? 이 말을 갖고 탐구하고, 이 말을 갖고 가르치고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간의 사고는 박스 안에. 이것이 한계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이걸 넘어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상자 속의 두뇌가 자기가 상자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밖을 보면서도 못 나가는 것처럼 그게 문제인 거죠. 회의주자들이 이미 했던 실험과 유사한 실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특정한 한계 안에 가두어 놔서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저 밖을 봐. 저게 진짜가 있어. 그래서 좋다입니다. 그거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우린 갇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나한테 뭘로 보냈습니다. 뭐 장자니 뭐 해체니 공부 안 하셨어요? 쫙 들어.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높아지면 여러분 뭐 상당히 그런데 조금 세상을 좀 달관하게 되죠.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해체적 생각 이런 게 상당히 그 가슴이 닿을 수 있어요. 그래 별거 아니야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끈질기게 노력하고 했는데 그거 하는 건 별거 아니더란 말이야. 이렇게 약간은 허무주의적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달관한 듯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세상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엄청나게 이 투쟁하면서 세계와 투쟁하고 인간과 투쟁하고 자기와 투쟁하고 그런 건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거기를 놓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게 달관적 시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달관은 쉬워요. 포기는 쉬운 거예요. 포기만 할 수만 있으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그건 이 사람 표현하자면 게으른 해결, 나태한 해결. 난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다 헛거야. 별거 아니야. 그거 했다고 몇 살이고 아무 소용 없어.
소용없어 알죠. 그래 우리 사는 건 도저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치평가 전환해가지고 밀어내는 건 쉽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투쟁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예? 요즘 정치 상황 보면 나 그거 가끔 생각해요. 아 이건 뭐 완전히 극과 극이 싸우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뭐 그냥 뭐 완전 무슨 뭐 신념의 전쟁이에요. 그거 아이 새끼들 말이야 뭐 그런 거 갖고 싸워. 눈 돌려보자 이게 쉬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뭔가 좀 돌파를 찾아야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문 다 닫고 뒤돌아서 버리는 건 쉽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그걸 흔히 철학자들은 나태한 해결이라고 그래요. 나태한 해결. 그러니까 노자 장자 윤리적 그 육아의 그 뭡니까 점팽이 같은 그 윤리적 덕목들 무슨 뭐 제사진이라는지 무슨 뭐 이럴 때는 그걸 저럴 때 시시콜콜하잖아요. 노자 장자에 가면 그거 다 해체해버리잖아요. 다 쓸데없는 인간의 규정이라고. 도를 그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야라고. 한순간에 그 뭡니까 그 온갖 도덕적 덕목, 전통, 습속 이걸 다 그냥 바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비판 세력으로서 그런 덕목들 어떤 뭐라 그럴까 한계라든가 약점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뒤져서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처방으로서의 비판은 그건 아까 말한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이 안 돼 적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도록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 그 러셀이 그런 적이 있어요. 러셀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영혼의 치유제를 철학에 찾지 마라. 영혼의 치유제. 그러니까 무슨 저기 고대의 고대 말에 그 스토학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뭐 스토학 금욕주의자들 또는 뭐 그 당시 뭐 쾌락주의자들 아타락시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말에 등장한 윤리적 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일련의 그 학자군을 일컫는 말들인데 하나같이 금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같이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그 세계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거대한 제국이 휩쓸고 가던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대한 집단의 그 요즘 말하면 군중 심리 같은 게 어떤 군대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어떤 뭐라 하나 하나의 그 지배적인 행동만 있지 거기서 개인이 뭐 특별히 선택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의 역량을 갖지 못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저런데 깨들어서 뭐 세상에 어떠서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쾌락 있으면 좋은 거야. 그거 다 추구하지 마라. 쾌락 추구하다간 오히려 역설에 걸려들어. 그러니까 아예 금욕해. 그래서 유유자적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일정 부분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당시 세상이 그렇게 험악했단 말이죠. 알렉산더가 내려와서 거기 피바다 만들고, 그다음 더 지나가서는 사라센 그 아랍이 들어와서도 피바다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 그 주변 이탈리아 그 주변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덕목, 윤리적 가르침이 너 자신을 보호하라 말이죠. 네 쾌락을 보호하라. 그게 최고야. 세상에 대해서 무슨 정의를 외치고 무슨 자유를 외치고 무슨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다르긴 하지만 노자 장자가 육아를 향해서 다 쓸데없는 짓이야. 유재적해라고 하는 비슷하잖아요. 심리적 상태가.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 책임은 안 지겠어. 난 이런 얘기처럼 들려 그게. 조금 넘어가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언어라는 그 벽을 깨지 못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철학이라는 게 어디에 바탕을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렇게 설탕을 먹을 때 달다. 그건 우리가 달다라는
살다라고 이렇게 예.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어떤 그 개념 자체의 어떤 그걸 명확하게 또 언표하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그냥 우리가 경험상으로 서로 이게 상통할 때 예. 서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말로만 표현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우리가 해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아니, 굉장히 한정되지 않은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반복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어떤 진정한 사태가 있어. 원리가 됐든 또 존재가 됐든 어떤 도덕률이 됐든 있어.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결코. 도가도의 비상도 할 때 그 도처란 말이죠. 그런 게 있다 인정합시다.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꼭 말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어떤 뭔가 지금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철학이 그걸 어떤 그걸 알수 있는가 하는 아니 그거를 접근에 그걸 들어가야 되지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 그 도가도 비상단 말이 옳다면 그건 말로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건 꿈일 뿐, 허망한 거예요. 꿈일 뿐이에요. 말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탐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말로 밝혀질 거야 해줘야 아직은 안 잡혔지만 앞으로 잡힐 거야 해주면 우리가 탐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것은 본성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건데. 아니 그 아까 저 달다라는 그것도 달달하는 거? 그게 지금 경험이 없이 언어로서만 그게 전달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각이 봐.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서양 철학이 또 수천 년 동안 전개되어 왔고 또 동양 철학도 전개되고 했는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이 없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가 꼭 삶에 있어서 진리가 꼭 필요하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또 그렇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지금 서양 철학 같은 경우 주로 저렇게 검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개된다면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할 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 뭐 그 말씀인가 보네요. 경험 영역 중에. 이제 철학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뀌어서 들어가야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공통의 체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탐구해 들어감으로써 좀 말에만 묶여 있기보다도 예. 실제 보면 아까 뭐 달다라는 것 같은 경우도 말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경험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전달 안 됩니다.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단맛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단맛은 나의 것일 뿐이에요. 옆에 분이 또 단맛을 똑같이 경험한다 해도 그분의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같다라고 여기죠. 그건 여러 가지 언어상을 통한 교환의 결과예요. 의견 교환의 결과이고. 그거는 단맛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프라이빗한 겁니다. 달다는 경험은 나의 고유한 감각이에요. 물론 그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 그 유물론자들이 그거 설명 못한다 그래서 유물론적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긴 하는데 그 감각질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각각의 그 인간만이 지닌 어떤 그 각각의 고유한 어떤 그 경험질인데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공유 못해요. 다른 사람과 같은지 아닌지 확인도 못해요. 사실은 엄격히 보자면. 우리 그 요즘 실험 많이 합시다 보면 어떤 그 상품의 색을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너 여기서 무슨 색 보여? 어떤 사람은 보라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생명 아니라 그냥 뭐 색에 대한 그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기 말로는 뭐 어떤 색을 보고 있다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없이 개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외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수단이 되는 건 지금 기본적으로 오간이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떤 각 개별적인 어떤 경험상의 어떤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보편성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 모든 것이 보편상 예, 물론 적어도 예, A가 느끼는 단 것하고 예. B가 느끼는 단 것은 분명히 각자의 어떤 그 경험이고 차이는 예. 있겠지만은 그 말이 가지는 어떤 그 달달하는 그 함의가 내포하는 어떤 공통성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그 전제 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 모든 학문들 뭐 공통성이 있다고 가정하죠. 우리는 보통. 그건 확인은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 확인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걸 똑같이 먹고 맛있지, 맛있어. 이게 뭐 바로 그런 거죠. 내가 먹는 지금 먹는 음식의 이 맛이 상대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철학의 어떤 진리를 찾을 때 저것이 언어라는 어떤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과연 앞으로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어떤 보다 나은 어떤 삶의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철학은 삶에 뭐 특별히 나은 걸 제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학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철학은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철학은 기존의 정보들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우리 생각을 억압하는 것, 그런 걸 걷어내는 작업, 비판이에요. 비판. 그게 1차적인 목표예요. 뭔가 알까이 깨우쳐주고 뭐 이거 철학 잘 못해요. 사실 과학이 잘하죠. 요즘 첨단 과학이 잘해요. 자신의 어떤 의도하는 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는 얘기 자체가 예. 어떤 그 삶을 어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삶의 무엇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게 뭐다라고는 얘기 잘 못해주고 그런 것이 예. 결국은 저 언어에 머물러 있다면 이 현대사회 같은 복잡한 어떤 이런 현대인들에게 결국 어떤 제시해 줄 수 있을 아니 확률 아닙니다.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철학은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건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때의 진리는 뭐 지금 제가 했지만 항상 말로서의 과학에서의 진리입니다. 과학에서의 사이언스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사상 도덕적 어떤 신념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 제가 뭘 어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어떤 그런 독자성을 존립해야 될 어떤 근거라 그럴까 바탕이라 그런 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언어에만 고집을 한다면은 거기서 아닌 것 같아. 못하지 않을 아니에요. 물론 철학하는 사람들이 뭐 기존의 언어에만 묶이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그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시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러지 같은 사람이 철학은 개념의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개념을 만드는 게 철학의 얘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철학은 개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학 활동은.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 사유하고, 개념을 통해서 뭐 비판하고, 개념을 통해 구성하고, 개념을 통해 전달하고. 그렇죠. 근데 언어 아니라고만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언어를 통해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뭔가를 공유하고 전달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할 때의 그 수단은 언어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입을 닫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고 해서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저 친구가 뭔 생각하고 무슨 경험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몸을 느끼는 감각 같은 걸 참 언어로 표현하기가 다 틀릴 거고 예, 예. 그 멜로폰 뛰는 사람은 그거를 막 말로 표현하려고 이제 잘 들은 거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새로운 말을 또 만들면서는 그런 게 조금 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부분적으로 맞지 그 절대적으로 만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어서 그 전통적으로나 다양한 부분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떤 도덕적 어떤 뭐 훈시로서의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은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진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저기서 철학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사이언스다. 폭넓으면서 근본 과학이다. 뭐 보편 과학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진리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고 언어적 통해서 전달되고 공유되고 또 확인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좁은 의미의 진리죠. 그렇게 보면 좁은 의미의 진리. 아주 광범한 의미의 진리가 아니고 좁은 의미의 진리. 근데 이제 진리는 조건에 따라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예 진리는 조건에 따라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조건에 따라서 그래요. 그것도 뭐 상당히 그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뭐 딱 막 그렇다 이렇게 내가 못 받기는 그런데 그래요. 그 상당히 상황에 제약되어 있죠. 진리라고 하는 건 언어적 조건도 있고 그다음 그 언표되는 어떤 특정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가에서 달라질 수 있고 수학적 명제를 언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특정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거기엔 층차가 많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적어도 아주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면 그래요. 조건과 상관적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조건으로 독립한 진리. 어떤 진리죠? 그러면 조건과 상관없는 진리를 어떤 진리라고 그런다 그랬죠? 절대 진리. 그렇죠. 절대 진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없지는 않다 했어요. 내가 지금 조금 아까 어떤 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등이 켜져 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있다. 뭐 이런 거 절대 진리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조건에서. 이건 절대 진리 같아요. 적어도 저 모인스가 얘기하는 의미에서 절대 진리 같아요.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 보면 있지 뭐 조건부 진리가 그거는 어떤 조건의 영지 이것이 있을 있다. 그거는 절대 진리인데 제가 이해하고는 그거는 아무리 보고 부정할 수 없다.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 뭐 그런 거 문제는 그런 진리가 그닥 우리의 그 이런 이 특징 명제들 이렇고 저렇고는 이런 사실 명제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절대지예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오히려 이게 절대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체계에 비춰봐야 되고 뭐 실용성에 비춰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요하다 안 한다는 게 결국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부부지라는 게 부분적으로 맞다는 그 이야기도 통할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리다. 아니 그것 조건이 충족돼야 그게 맞아지는 거야. 그건 좀 여기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러프한 의미에서 맞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따져봐야긴 하겠지만 아주 대충 말하면 옳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건의 상대적이다 말이죠. 100% 맞느냐, 50% 맞느냐, 30% 맞느냐. 그거는 과학계 그 양자역학에 들어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확률적이다 말이죠. 100% 진리는 없고 99%, 99%. 내일 비가 올 확률 보통 우리 확률로 하죠. 저기 어디서 뭡니까 저 기상대에서 그죠? 60%, 80%, 90%, 심지어 100%도 있어요. 비 올 확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과학적 일에서는 뭐 양자역학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진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가면 진리는 확률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과학적 현대 과학에서 진리는 상당 부분 확률적 진리입니다. 확률적 진리. 왜냐하면 그건 보편 명제이기 때문에 일반 명제. 현대인들이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그걸 지금 현대 철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나는 내 방식으로는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내 방식으로 나는 전에 말씀하신 예. 대로
묶여 있는 관념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묶여 있다가지 않더라도 이 철학책을 읽다 보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최근의 주장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반박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반박 방법을 찾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체계를 빌어서. 그래서 그걸 반박할 수 있으면 나는 그걸로 자유로운 거죠. 반박 못하면 나는 그것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주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든 비판해야겠는데 비판할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을 수 있으면 나는 저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비판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나는 항상 그것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의식 중 무의식 중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대소 철학의 유용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못 느낀다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난 정권 때 그 자유라는 말 참 많이 썼죠. 자유가 뭐예요? 자유. 이건 뭐 대단한 개념입니다. 자유. 우리가 그래 보통 잘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순간 몰라버려요. 그렇죠. 자유란 무엇인가 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뭡니까? 자유는 없고 절대 자유는 없고 조건 부정이에요. 아니 뭐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 자유란 그 자체가 뭐냐 이게.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 얘기고.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주 솔직한 답변입니다. 뭐 그러면서 정답이라 할 수 있어요. 프랑스의 고등학교 철학 교재인가 교재 무슨 시험 예비 시험 문제집인가 나왔던 그런 건데 그 원문이 어느 잡지사에 프랑스 잡지사에 실렸던 원문이에요. 기사문인데 거기 어떤 기사가 실렸냐니까 내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그 주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고령만 얘기하면 어떤 청년이 어머니하고 살아요. 둘이만. 그러니까 모자만 살아요. 좀 빈한해요. 돈 버는 사람은 이제 그 아들뿐이에요. 어머니 집에서 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실직을 당했어요. 요즘 말하면 회사에서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 해요. 집에 가서 내가 잘렸다고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이제 그 구인 구직 광고를 열심히 봐요. 근데 집에서 못 보고 밖에 나가서 봐요. 그걸 찾아가요. 이렇게 밖으로 걷돌아보면 사람이 초췌해져요. 옷도 좀 지저분해지고 신발도 좀 너덜너덜하고 한 몇 달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행리생만 보고 아예 잘라버려요. 딱 보니까 이게 시원찮네 이 친구. 행리생만 보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남들처럼 똑같이 어머니가 보는 데서 똑같이 열차를 타다가요. 지하철을 타고 기차가 와요. 다들 바빠요 지금 아침 시간에 출근하라고 정신없어요. 이 친구가 기차가 들어오는데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 친구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그러니까 강요한 뭐가 없어요. 누구도 그 친구를 너 자살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그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자살한 겁니다. 자, 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무엇이나 할 수 있다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친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절대 자유와 절대 부자유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친구 어떻게 이 난국을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을 가지고 분석하겠어요? 이 자유라는 개념의 내적 이중성. 그래서 뭐 자유관에 논하라 가지고 뭡니까 대학 입시 시험에 나오고 그러죠 거기는.
뭐 함의의 어떤 그런 차이보다도 자유의 어떤 그 범위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건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보거나 무시하죠. 자유라고 하는 건 그냥 넓게 보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원하면 할 수 있다. 좀 더 붙이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 양쪽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나는 돌아다니고 싶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 저기 어딥니까? 지하철에 가면 뭐가 놓여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엘리베이터 놓여 있어요. 자유를 늘려주는 시설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가끔은 아니죠. 보도블록에 표시되어 있죠. 이제 노란색도 있고 그다음에 점자 표시되어 있고 그죠? 자유를 늘려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아무거나 해 방치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본인의 스스로 못하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죠. 인간적 자유고 넓은 의미의 자유죠. 그래서 그냥 선택의 자유, A냐 B냐, 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 하는 자유. 이건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입니다. 곧 강제가 없는 것, 강제가 없으면 자유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건. 그러나 강제만 없어서 자유가 되느냐? 안 돼요. 할 수 있게 능력을 줘야지. 그래 진짜 자유가 생기는 거지. 강제를 없애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된 게 그 자유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물리적 생물학적 의미의 자유를 확장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저기 60년대 아마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국가에서 무슨 뭐 지불하는 무슨 가족 수당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좀 더 줘야 먹고 좀 자유롭게 뭔가 할 수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벌이가 부족한 집안에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자유의 부분입니다. 그냥 그 친구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강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적극적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능력이 안 돼서 절대 부자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유, 할 수 없음의 부자유가 선택의 자유를 억눌러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죽은 겁니다. 그 이중적 상황이 그래요. 그게 자유가 품은 어떤 내재적 두 측면. 그렇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예를 들어 같은 환경에 100명이 있다고 그럴 때 100명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서 개인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분석해 보라 그러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 측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자유를 놓고 미국 사람들이 오래전에 분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화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 그 소극적인 자유만 자유인 것처럼 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 까발려져 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고 사라지죠. 정당한 토론의 무대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믿고 자유를 막 얘기했었죠. 이미 지나간 한물간 자유의 개념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자유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이중적 함의가 있어요.
자, 조금 딴 얘기로 많이 쓴 것 같은데 그 다음은 31쪽 그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예, 거기로 넘어가죠.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문제점에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둘째의 것, 즉 어떤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 일치해야 하는 이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한 절대적 또는 객관적 진리를 어떻게 판별해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또는 뭐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건 이 정도 해놓고 상대주의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 일치하는 이 어떤 것, 이게 무엇이냐. 이때의 사정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태, 즉 우리 밖에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의 상태, 흔히 사실,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죠, 와 일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난점을 머금고 있다. 이 장미는 빨갛다는 명제를 열어 들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명제는 눈앞에 장미가 실제로 빨간 것일 때에만 참이라고 주장하려 할 경우, 우리는 색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어떤 광파작용의 결과로 우리의 시각 속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는 빨간색과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외부에 있는 색채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술이 외부에 있는 사태와 일치할 때만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주장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 일치하는 그 사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따위의 의문들 때문에 말이죠. 다수의 근대 사상가들은 인식론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학설을 용해해왔다. 인식론적 관념론. 이에 따르면 사물이나 무지학적인 진리가 사실상 존재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사고 속에 있다. 물론 여기서 참된 명제나 현실적인 사물들이 어떻게 거짓인 명제나 순전한 상상과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곧바로 생겨난다. 몽땅 다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나 관념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것이 구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우리 사고의 산물로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들 대상 가운데 어떤 것은 법칙에 따라 구성하고 또 어떤 것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학설이며 오늘날에도 많지는 않으나 얼마간 철학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자, 이 학설을 보다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앞서 듣던 고양이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 고양이는 우리가 인식을 얘기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내 왼쪽에서 와서 등 뒤로 사라지고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오른쪽에 나타나서 걸어간다. 지난번 논의에서 나는 이 사태가 나의 등 뒤로 걸어가는 고양이의 외부의 고양이를 인정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관련론자들은 그와 같은 고양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고양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엄격한 의미의 외교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법칙에 따라 그 고양이를 사유하는 한 그 고양이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고양이는 나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나 나의 신체 같은 것도 현실적인 것, 즉 법칙에 따라 생각해낸 것, 사유해낸 것이다. 자, 이건 관념론적, 인식론적 관념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인식론적이라는 말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관념론. 말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서 읽을 실존이라는 말과
보통 대비되어 쓰입니다. 철학의 언어는 대체로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러면 대비를 시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관념론은 인식에서 관념이란 건 뭐냐? 인식 관련해서 여기 이 사람은 인식론적 관념인데 인식 관련해서 관념이란 건 뭐냐? 인식의 대상이 인식한 대상 말이죠. 인간의 의식에 의존한다. 인식의 대상이 인간의 의식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상관적으로 성립한단 말이죠. 의식이 없으면 인간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 대상이 의식과의 관계가 끊어져버리면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상호 의존 속에 존재한다. 또는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식에 의존한다. 의식에 의존한다. 의식과 상관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입니다. 아까 여기 빨간 장미란 말 나왔죠. 그걸 예를 들면 그대로 빨간색을 빨간색 눈을 보고 있어요. 빨간색, 까만색이나 까만색 합시다. 이 까만색의 성립은 여러분이 보는 눈의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다른 어떤 그 유기체가 봤다면 이거를 가령 뭐 고양이가 보면 다른 색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어두운 색깔을 느끼겠지만 좀 다르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은 여러분의 의식과 상관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이런 주장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일단 관념론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물론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봐야 할 점이 있지만 그럼 실제로는 뭐냐? 이게 반대로 인식의 대상이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의식 독립적이다. 의식이 독립하였다. 의식과 상관없다. 이러면 실제론이 됩니다. 인간의 사고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성립한다. 근데 현대인들 가운데 이쪽에 조금 경도되어 있고 이런 식의 완전히 상관없다. 이런 걸 흔히 소박한 실제라고 하는데 지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소박한 실제는 나이브하다 말이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에는 없어요. 아주 고전적으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밖에 있다라고 믿는 것을 소박한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든 안 보든 그건 거기 있는 거야 그대로. 바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주장하면 소박한 실제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어떤 대상이든 인간의 어떤 감각기관과 상호관계 속에서 그것이 성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관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론을 수정해서 흔히 뭐 비판적 실제론 그러는데 그건 소박한 실제론이 좀 너무 단순하니까 그걸 좀 비판적으로 수정한단 말이죠. 비판적 실제론. 이거는 관념론의 입장을 약간 수용한 겁니다. 타협한 거죠.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 그 방금 말한 인식의 대상은 의식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러나 완전히 의식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의식에 독립해 있고 부분적으로는 의식에 의존한다. 해서 비판적 실제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대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문단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가능한 진리 해석이 있게 되는데 방금 살펴본 관념론적 해석과 흔히 실제론적 해석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커다란 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관념론을 단순히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현실이나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겠지만 관념론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 철학자들은 관념론자가 아니다. 진리와 인식 일반의 관념적 개념에 대한 현대 철학자들의 거부 결정은 대체로 인간의 인식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놓고 반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 말이죠. 뭔가 안다는 게 뭐냐 말이죠. 이건 대상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돌아가서 다시 한번 했던 얘기니까 좀 여러분이 쉽게 납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 그린 적이 있었죠. 자, 사람들은 이게 오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토끼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둘 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죠. 이놈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오리인가 토끼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놈 자신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때 내가 저놈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넌 토끼야 인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넌 오리야 이러고 있을 뿐이지 이 그림 자체는 그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수정하겠어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는 무엇 때문이냐? 오리냐 토끼냐는 논란에 끼어들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이걸 향해서 사람이야 한다든지 아니면 뱀이야 한다든지 그러면 이놈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를 봐도 사람일 수 없단 말이죠. 어디를 봐도 뱀일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뭔가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조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걸 온전히 창조하고 있다 말 못한단 말이죠. 이건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하면서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오리냐 토끼냐는 싸울 수 있지만 이게 뭐 오리냐 뱀이냐 놓고 싸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놈은 난 뱀이 아니야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대상은 인식에서 창조된다. 철저히 창조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이게 관념론이에요. 인식 자체가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럼 대상으로서는 뭔가는 여기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여기서 오는 거는 철저하게 인식의 구조가 이거를 무엇인가로 만든단 말이죠. 뭔가를 해석하는 게 전부다. 그 자체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 관념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펜이에요. 그죠? 일종의 펜이죠. 이건 이 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이놈은 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세상 사물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해석이 그 사태와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경우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어느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은 대상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것과 인식의 주체와 또는 정확하면 이것과 인식의 주체가 서로 교합하는 가운데 어떤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게 인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대상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스스로 나는 뭐야라고 밝히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걸 이제 인간이 어떤 뭐 해석의 공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해서 오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토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유 공간이 무한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렇게나 이걸 뭐 뱀이라고 부르거나 사람이라 부르긴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특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밖에 인식된 대상 세계가 그 자체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선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게 비판적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밖에 뭔가 있고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택적으로 해석된 대상의 내용은 실제 그것만의 것도 아니고 인간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만도 아닌 겁니다. 서로 협력한 거죠. 이게 오늘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 논쟁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건 전체적인 결론이고 이 뒤에 얘기가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죠. 관념론자에 따르면 인식은 창조적인 것으로서 그 대상을 창조한다고 해야 한다. 아까 말했죠. 대상은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고 오로지 인식하는 주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개별적 사고는 극히 보잘것없는 것, 기껏해야 상상의 대상 정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때의 대상도 예를 들어 내가 사이렌을 생각할 때면 그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새로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이렌은 반은 여자, 반은 물고기인데 내가 그것을 상상 속에 떠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이 둘, 즉 여자와 물고기를 본 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확실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하는 것일 수 없다. 인식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자들은 이중의 주체, 이중의 사유, 이중의 자아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작고 개인적인 자아, 그들은 이것을 경험적인 자아라 부른다. 와 크고 초개인적인 자아, 초월적인 자아 또는 자아 일반이 그것이다. 자, 이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뭐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죠. 말하면서 나는 의식해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놓고 보면 뭔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 뭔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항상 이런 이중의 자아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의 대상이 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나를 이렇게 인트로스펙션 한단 말이죠. 내성이라고 해야 돼. 내성. 안으로 본다. 인트로스펙션. 내성. 안으로 들여다본단 말이죠. 들여다본다. 이거 흔히 뭐 반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반성. 리플렉션. 그러면 여기 어떤 나가 있어요. 어떤 뭐 분노하고 있는 나 생각합시다. 분노. 지금 내가 화가 엄청났어. 이 나를 나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 나를 반성을 통해서, 내성을 통해서. 이건 이게 대상이 되는 나, 그죠? 이건 주관이 되는 나, 주체가 되는 나 나눠진단 말이죠. 대상자와 주체자가 나뉜단 말이죠. 이때 이거를 보편화하면 이게 초월적 자아가 됩니다. 이놈은 경험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경험만 해요. 경험의 근거입니다. 모든 경험의 근거, 초월적 근거입니다.
만약 저놈을 다시 반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면 여기 또 이게 대상이 되면 여기 또 주체가 생겨요. 이런 반성할 수 없어요. 항상 뒤로 물러선단 말이죠. 이게 초월적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경험하는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아, 그걸 초월적 자아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건 관련다리 얘기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